남자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저 A4 용지 한 장의 무게면 충분했다. 오후 4시에 햇살이 상호실 블라인드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이름 석자가 박힌 해고 통지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경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10년을 몸바쳐 일한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건조하고 얄팍한 문장이었다. 팀장은 민수의 눈을 피하며 연신 마른 세수를 해댔다. 김대리, 미안하게 됐다. 나도 위에서 내려온 짓이라 어쩔 도리가 없네. 자네 사정 뻔히 아는데. 팀장의 말끝이 흐려졌다. 민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의 침묵은 체념이라기보다 거대한 충격을 받아내기 위한 땜과도 같았다. 입을 여는 순간 억눌러온 비명이나 욕설 혹은 구차한 사정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짐을 챙겨 회사 로비를 빠져나오자 서울의 빌딩 숲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퇴근 시간 전의 거리는 한산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그의 멍한 정신을 때렸다. 지은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 8년 차.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맞벌이를 하며 버텨준 아내였다. 최근 들어 대출금 이자가 오르면서 부쩍 예민해지긴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민수의 편이었다. 오늘 저녁 그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릴 텐데, 당신 수고했다고 어깨를 주물러 줄 텐데, 그 평온한 일상에 해고라는 폭탄을 던져야 한다니 민수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되십니까? 여기는 오우대학병원입니다. 환자분 휴대전화 비상연락망에 사위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병원이라는 말에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어머니일까? 아니면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누구시죠? 환자분 성함이 박영철님입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상태가 아주 위중합니다. 보호자분이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박영철, 잊고 지내려 애썼던 이름, 바로 장인어른이었다. 민수는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른 입술을 뜯었다. 장인어른은 지은에게 있어 아버지라기보다 상처 그 자체였다. 술만 마시면 집안을 때려 부수고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아 어린 지은과 장모님을 거리로 내몰았던 사람. 지은은 결혼식 날에도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 사람 죽었다고 해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에 아버지는 없어. 몇 년 전 술에 취해 찾아온 장인어른을 문전박대하며 지은이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했다. 그날 지은은 밤새도록 민수의 품에서 떨며 울었다. 그 증오와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 알기에 민수는 지은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사는 다급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뒤섞인 차가운 공기가 민수를 덮쳤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거칠고 포악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간암 말기입니다. 간성 혼수까지 와서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의사의 건조한 선고가 떨어졌다.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까? 기증자는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수술비와 이후 치료비입니다. 당장 입원 수술 보증금부터 해결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의사가 부른 액수는 민수가 감당하기엔 터무니없이 큰 돈이었다. 해고당한 마당에 억 단위의 돈이라니 민수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냥 모른 척할까? 지은이 말대로 인연 끄는 사람 아닌가? 이대로 죽게 놔두는 것이 오히려 지은을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때 혼수 상태인 줄 알았던 장인어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수가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이 민수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살려달라는,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절규 같았다. 민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샌 듯 복잡했다. 만약 이대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지은이는 정말 괜찮을까? 지금은 증오한다고 말하지만 부모의 죽음은 자식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긴다. 더구나 돈 때문에 치료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은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내가 죽게 내버려뒀어 라는 자기 혐오가 그녀의 남은 생을 갉아먹을 것이다. 민수는 아내의 그 여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은이를 살인자의 딸로 만들 순 없어.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할 순 없다. 민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가혹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요. 무슨 일이니?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 장인어른이 많이 위독하세요. 지은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제가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차마 해고당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삼짓돈이라도 보내주겠다 하셨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턱도 없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찾았다. 우리 집. 서울 외곽 20년 된 낡은 복도식 아파트. 8년 전 결혼하며 대출을 끼고 겨우 장만한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곰팡이가 핀 벽지를 둘이서 며칠 밤낮으로 뜯어내고 새로 바르며 지은은 행복하게 웃었었다. 여보, 우리 나중에는 더 넓은 집으로 가자. 그때까지 여기서 알콩달콩 잘 살자. 그 약속이 박죄된 공간. 지은에게 그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이었다. 그 성벽에 민수는 제 손으로 허물어야 했다. 사장님, 저 김민수입니다. 네, 지난번에 시세 물어봤던 그 집이요. 네,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아니요, 더 낮추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계약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됩니다. 네, 3억. 그 정도면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다. 집을 판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었다. 지은과의 추억, 그리고 미래의 안정까지 송두리째 저당 잡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 그리고 그 죽음이 몰고 올 아내의 지옥을 막기 위해선 다른 방도가 없었다. 몇 시간 뒤 민수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매수인은 투자 목적으로 온 중년 여성이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나온 급매물을 놓칠 리 없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탁 하는 소리가 마치 민수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통장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입금되었다. 민수는 그 돈을 곧장 병원 원무과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 완료. 3억만 원. 숫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민수는 허탈함에 고개를 젖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집은 사라졌고 그는 해고자가 되었으며 통장은 텅 비었다. 남은 것은 지은에게 닥칠 폭풍분이었다. 저녁 9시 민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우리 집 베란다를 올려다보았다.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될 곳이었다. 그때 멀리서 지은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야근을 했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맥주 2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따뜻한 물에 씻고 나와 남편을 기다리며 하루의 피로를 풀 것이다. 그 평범한 행복이 오늘로 끝이라는 사실에 민수의 가슴이 미어졌다. 민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인이 처형대로 걸어가듯 그는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지은이 주방에서 나오며 반갑게 웃었다. 왔어? 오늘 좀 늦었네? 밥은?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 대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지은아. 응?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민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준비했던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말을 꺼냈다. 우리 이사 가야 해. 뭐? 이사?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전세 만기되려면 아직 멀었잖아. 아니, 우리 집인데 무슨 이사를 가? 지은은 농담이라도 들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집 팔았어. 뭐? 정적이 흘렀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지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집을 팔아? 누구 마음대로? 아니, 언제? 왜? 오늘 계약했어. 다음 주에 비워져야 해. 김민수! 지은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들고 있던 맥주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하얀 거품이 바닥으로 흘러넘쳤다. 당신 미쳤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가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이걸 상의 한마디 없이 팔아? 도대체 왜? 돈이 어디에 필요한 건데? 설마 도박했어? 주식 날렸어? 말을 해, 말을! 지은이 민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인어른 수술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지은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링거줄을 뽑아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왜 그딴 인간을 살렸냐며 평생 민수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자신이 무능하고 독단적인 남편이 되어 모든 비난을 뒤집어 쓰는 게 나았다. 미안해. 그냥 돈이 좀 급했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나중에? 지금 집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나중에?
당신 진짜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지은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 집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나 이제 어디 가서 다리 뻗고 자라고.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아내를 보며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삐릿한 비린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아내를 안아줄 수도 달래줄 수도 없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묵묵히 저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뿐이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지은의 울음소리도 커져만 갔다. 민수는 베란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라하고 비겁해 보이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 이것은 긴 이별의 시작이었다. 찢어지는 듯한 박스테이프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가를 때마다 민수의 가슴에도 붉은 생채기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만 같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10평 남짓한 좁은 오피스텔에는 덩그러니 두 사람만 남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아파트 단지의 푸른 조경 대신 이제는 맞은편 건물의 칙칙한 회색 외벽만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북형의 방. 바닥에는 아직 풀지 못한 이삿짐 박스들이 흉물스러운 탑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냉랭한 공기가 발목을 휘감았다. 지은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고정된 채 미동조차 없었다. 지난 한 달 사이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었다. 생기 넘치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모든 변화가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민수의 목을 조여왔다. 여보, 저녁은 시켜 먹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은 바닥에 떨어지는 먼지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과 경멸만이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고함을 치며 싸우던 지난날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다. 민수 씨. 지은이 입을 열었다. 예전처럼 여보나 당신이 아닌 타인을 부르듯 건조한 호칭이었다. 우리 그만하자. 민수는 들고 있던 생수병을 놓칠 뻔했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귀로 듣는 순간 세상이 정지하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무슨 소리야, 지은아.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나 알바도 구했고 곧 다른 직장도. 돈 때문이 아니야. 지은이 말을 잘랐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민수의 눈을 찔렀다. 돈이 없어서 좁은 집으로 이사와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당신은 아직도 내가 속물이라서 화가 난 줄 알지? 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지 8년이야. 가난? 그건 참을 수 있어. 당신이랑 함께라면 단칸방에서 라면만 먹어도 상관없었어. 그런데 신뢰가 깨진 건 못 참겠어. 당신은 나를 기만했어.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 기어이 눈물이 고였다. 집을 판 3억. 그 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당신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 도박 빚이니? 아니면 어디 숨겨둔 여자라도 있어? 차라리 그렇다고 말해줘.
아무 말 없이 입 다물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내가 알던 그 성실하고 착한 남자가 맞나 싶어서 소름이 끼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바닥장판에 촌스러운 무늬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입안에서 맴도는 진실이 혀끝까지 차올랐다. 장인어른 수술비였어. 당신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서 당신이 평생 후회할까봐 그랬어. 하지만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그 말을 삼켰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한다면 지은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지은에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 집을 팔았다는 짐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만약 수술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지은은 집도 잃고 아버지도 잃은 채 남편이 저지른 독단적인 선택을 평생 원망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비난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뒤에 받아도 늦지 않다. 아니, 차라리 영원히 자신이 나쁜 놈으로 남는 것이 지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미안해. 할 말이 없어. 민수의 대답은 짧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은은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끝까지 넌 나를 바보로 만드는구나. 지은은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는 미리 싸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드르륵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도장 찍어서 보내줘.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도어락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마치 민수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텅 빈 방. 지은의 온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간 공간은 지독하게 춥고 낯설었다. 한참 뒤에야 민수는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향했다. 소주 2병과 종이컵. 안주는 필요 없었다. 다시 돌아온 오피스텔은 불을 켜지 않아 어두컴컴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잔인할 만큼 화려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아내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쓰디 쓴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차라리 몸이라도 아픈 게 나았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니까. 민수는 벽에 기대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8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신혼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 처음 집을 사고 끌어안고 울었던 날. 야근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불을 켜두고 기다려주던 지은의 모습. 내가 잘한 걸까?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지은이 저렇게 떠나버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사실대로 말하고 같이 고민했어야 했을까? 아니야. 그랬다면 지은은 아버지를 외면했을 것이고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지은은 평생을 악몽 속에 살았겠지.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술을 들이켰다. 취기가 오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올 힘도 없어 그저 끄끄거리는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고독이란 단어가 뼈저리게 사무쳤다.
그때 바닥에 던져둔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징. 이 시간에 올 연락이라곤 대출금 독촉 문자나 스팸뿐일 텐데. 민수는 무시하려다 혹시나 지은이 마음을 돌려보낸 문자일까 싶어 황급히 액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발신자는 지은이 아니었다. 병원 코디네이터였다. 오우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입니다. 박영철 환자분 간이식 수술 무사히 마쳤습니다. 거부 반응 없이 회복실로 이동 중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자를 읽는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살았다. 장인어른이 살았다. 자신의 집과 맞바꾼 생명. 아내와의 이별의 담보로 얻어낸 목숨이었다. 안도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민수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살았으면 됐어. 그럼 된 거야. 그는 휴대전화 액정 위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액정 속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일그러졌다. 장인어른은 살렸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송두리째 죽어버린 아이러니. 민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 문자를 지은이 봐서는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장인어른이 완전히 회복해서 제 발로 걸어나갈 때까지, 그리고 지은이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 비밀은 오롯이 민수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다. 민수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굴렸다. 유리병이 구르는 소리가 텅 빈 당 안을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다. 지은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그녀의 냄새, 그녀의 목소리, 따뜻했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곁에 없다. 어둠 속에서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지은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해 줄까? 아니, 이해받지 못해도 좋으니 제발 그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뭉개졌다. 민수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쓰러지듯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었다. 꿈에서라도 지은을 만나 사과하고 싶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잠꼬대처럼 흘러나온 그의 고백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이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지 못했다. 이 비극적인 이별이 역설적이게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기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씨앗이 싹트기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비밀이란 놈은 참으로 얄궂은 속성을 지녔다. 아무리 깊은 땅 속에 묻고 콘크리트를 부어 봉인해도 기어이 작은 틈새를 비집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야 마니까.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평온했던 일상을 핥히워 놓고 난다. 지은이 친정 근처의 낡은 빌라촌으로 거처를 옮긴 지 보름이 지났다. 친구의 배려로 잠시 비어있는 작업실 한 켠을 빌려 쓰고 있었지만 그곳은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짐이라곤 캐리어 가방 2개가 전부였고 밤이면 외풍이 심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연에게 육체적인 불편함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상실감과 배신감이었다. 민수와의 이혼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을 갖는 동안 지은은 민수에게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차단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그가 쏟아낼 구차한 변명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집을 팔아치운 3억 원, 그 거액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민수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도박일까? 주식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던 걸까? 밤마다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지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날은 유난히 습한 바람이 불어오던 오후였다. 지은은 끼니를 때울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시장통은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 소란스러움이 오히려 지은의 고독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돌아서려던 찰나였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지은이 아니니? 등 뒤에서 들려온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지은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돌아본 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어머니의 먼 친척이자 소식통이라 불릴 만큼 입이 가엾기로 유명한 당숙모였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눈이 마주친 뒤였다.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다 보네.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 한번 하려던 참이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통 안 되더라고. 당숙모는 반가움에 지은의 팔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당숙모,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늘 그렇지. 그나저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마음고생이 심한가 보구나. 지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버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소식은 저도 잘 몰라요. 연 끊고 산 지 오래된 거 아시잖아요. 지은은 차갑게 대꾸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당숙모의 다음 말은 지은의 발목을 족쇄처럼 붙잡았다. 무슨 소리야? 수술 잘 끝났다고 들었는데? 네 신랑이 아주 대단하더라. 요즘 세상에 그런 사이가 어디 있어.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술? 사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지은을 보며 당숙모는 의아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어머, 너 몰랐니? 네 아버지 가난 말기라 다 죽어가던 거 민수 서방이 살려놨잖아. 수술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집까지 팔아서 그 돈을 다 댔다며? 친척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 효자 사이 났다고. 순간 시장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하게 멀어졌다. 지은의 머릿속에서 집을 팔았다는 말과 수술비라는 단어가 굉음을 내며 충돌했다. 현기증이 일어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이 빠졌다. 당숙모,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가 집을 팔아서 아버지 수술비를 댔다고요? 그래, 네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더라. 사이가 집 한 돈 3억을 몽땅 병원비로 냈다고.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데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니? 하여간 너는 복도 많지. 그런 남편을 두고. 당숙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지은의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었다. 그동안 민수가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갑작스러운 집매매, 텅 빈 통장,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 모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민수 씨가 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알면서. 지은은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호흡이 가빠왔다. 길가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앞에 민수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미안해. 그냥 돈이 좀 급했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때 민수의 눈빛,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슬픔이었던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만약 당숙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모진말로 난도질을 해댄 꼴이 된다. 불안감과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확인해야 했다. 이 끔찍하고도 믿기 힘든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민수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은 퀭했고 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그의 옆에는 7순이 넘은 장모님이 초라한 행색으로 앉아 훌쩍이고 있었다. 평생 남편의 폭력과 가난에 시달려온 여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정말 면목이 없어. 내 딸녀는 제 아비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랜데 자네가 이렇게까지.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수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뜨거운 눈물이 민수의 손등을 적셨다.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장모님의 손을 가만히 토닥였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지은이 아버지시잖아요. 저한테는 아버님이고요. 그래도 집까지 팔아서 지은이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이 일을 어쩌나.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은이한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알면 지은이 평생 괴로워해요. 아버님 미워했던 거 자책하면서 평생 가슴치며 살 거라고요. 제가 나쁜 놈 되는 게 나아요. 그냥 제가 무능해서 집 날려먹은 걸로 하게 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은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겪게 될 혼란과 고통을. 지은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 증오 때문에 괴로워하는 착한 여자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판 돈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빚이자 형벌이 될 것이 뻔했다. 자네가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나. 어머니, 제발요. 지은이 마음 편한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아버님 건강 회복하시면 그때 가서, 아주 나중에 가서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외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지은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고 믿었다. 비록 그 방패 뒤에서 자신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다. 병원 로비의 기둥 뒤에서 지은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지은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고 있었다. 당숙모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온 그녀는 멀리서 남편과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고 숨을 죽인 채 다가갔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던, 아니 믿을 수 없었던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다.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진짜 나 때문에. 민수의 쉰 목소리가 엄마의 흐느낌이 지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눈앞이 흐려져 민수의 뒷모습이 물감처럼 번져 보였다. 그때였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고비는 넘기셨네요.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시죠. 의사의 말에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그것은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이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서러운 울음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니, 숨어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손이 핸드백 속의 통장을 꽉 움켜쥐었다. 이혼 서류와 함께 던져주려 했던 위자료 명목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그 돈이 얼마나 부질없고 초라한 것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병원 복도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해일이 일고 있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그 해일은 이제 곧 둑을 무너뜨리고 터져나올 기세였다. 지은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수가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리며 민수의 등 뒤로 다가갔다.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잔인한 진실과 그보다 더 잔인한 사랑을. 잔인한 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 없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숨죽인 채 도사리고 있다가 가장 방심한 순간 목덜미를 물어뜯는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식은땀으로 마우스가 미끈거렸다. 모니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다운 청색광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인터넷 뱅킹 화면, 그리고 민수가 실수로 혹은 고의로 서재 책상 구석에 남겨두었던 낡은 가죽 다이어리. 그 속에 끼어져 있던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 이 모든 단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 명확해서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다. 화면에 찍힌 계좌이체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출금 300만 원, 부동산 잔금, 입금 5호 대학병원 원무과.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금액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지은은 숨을 들이켜려 했지만 폐가 쪼그라든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다. 민수가 지난 10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쌓아 올린 피와 땀,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가 담긴 성벽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었다. 지은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다이어리 사이에 끼어져 있던 또 다른 종이를 펼쳤다. 장기 이식센터에서 발행한 수술 동의서 사본이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민수의 필체가 선명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쓴 글씨. 그 글씨에서조차 민수의 고뇌와 결단이 느껴져 지은은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민수는 도박을 한 것도 조식을 한 것도 딴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지은이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했던 아버지,
술만 마시면 가산을 때려 부수고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남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운 것이다.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당신 미쳤어?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이 무능한 인간아, 꼴도 보기 싫어. 이혼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녀가 민수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가 악을 쓰며 민수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 민수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쪽잠을 자며 죽어가는 장인어른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묵묵히 비난을 감내했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면서, 내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걸 알면서. 지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신발을 어떻게 신었는지도 모른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거리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퇴근길의 차량 행렬이 붉은 꼬리를 물고 늘어선 채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택시를 잡아탄 지은은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외치듯 말했다. 빨리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가 속도를 높이며 도로를 질주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빗물에 젖은 수채화처럼 뭉개졌다. 지은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으로 민수의 슬픈 눈동자가 떠올랐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때 민수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비밀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미안해했고 아내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자책했던 것이다. 정작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라 자신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남편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자신이 죄인이었다. 가슴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민수가 나쁜 놈이기를 바랐던 적도 있었다. 그래야 마음 편히 미워하고 떠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숭고하고 바보 같아서 지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손톱으로 꽉 눌렀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으로라도 이 죄책감을 덜고 싶었다.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다. 지은은 계산도 하는 둥 마는 둥 차에서 내려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갔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비상구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6층 일반 병동. 복도는 고요했다. 간호사 스테이션의 기계음과 환자들의 기침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지은은 복도 끝 605호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문고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거대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닫힌 병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자네 바보인가? 쉰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지만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집까지 팔았다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그 귀한 집을 팔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자조가 섞여 있었다. 이어 민수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집도 다시 사면 되고요. 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지은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지. 네, 모릅니다. 그냥 제가 사업하다가 날린 줄 알아요. 미친놈. 그러다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당장 가서 사실대로 말해. 이 못난 장인 살리려다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란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의 무게가 몸 밖의 지은을 짓눌렀다. 민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는 아마 고개를 숙이고 씁쓸하게 웃고 있을 것이다. 아버님,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지은이가 아버님 미워하는 거 저도 압니다. 평생 원망하며 산 것도 알고요. 하지만요, 지은이 마음속에는 미움만큼이나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어요. 만약 돈 때문에 치료비가 없어서 아버님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댐이 무너진 듯 쏟아져 내렸다. 민수는 지은의 마음을 지은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독한 말을 내뱉으며 아버지를 밀어냈지만 밤이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주었던 붕어빵을 기억하며 울던 지은의 내면을 민수는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욕먹는 건 상관없어요. 지은이가 저를 원망하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아빠를 죽게 내버려 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건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건 지은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니까요. 자네 진짜. 장인어른의 울음 섞인 탄식이 들려왔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얼른 일어나셔야 해요. 건강해지셔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지은이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때까지는 그냥 제가 나쁜 사위 하겠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병실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차가운 병실 바닥의 냉기가 얇은 치마를 뚫고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자신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가. 남편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고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며 그를 난도질했다. 민수의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묵묵히 상대방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고통스럽도록 거룩한 희생이었다. 병실 안에서는 민수가 젖은 수건으로 장인어른의 발을 닦아주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수건이 피부에 닿는 소리가 지은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처럼 들렸다. 이제 지은이 선택해야 할 차례였다. 이대로 모른 척 돌아서서 민수의 희생을 헛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과오를 씻고 그를 안아줄 것인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참회의 길이겠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구원의 길이기도 했다. 끼 기름칠이 덜 된 경첩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병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장인의 발을 닦고 있던 민수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지은은 문턱에 선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민수의 낡은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아버지의 앙상한 다리에 머물렀다. 그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지은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끝이자 새로운 폭풍의 시작이었다. 오해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찰나의 순간, 그리고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의 무게면 충분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의 시야는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눈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10년 넘게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과 아집, 그리고 피해의식이라는 거대한 안개가 걷히면서 찾아온 현기증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침대, 그 위에 앙상한 가지처럼 누워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건으로 아버지의 마른 발을 정성스레 닦고 있는 남편 민수. 민수의 등은 땀으로 젖어 셔츠가 척추뼈에 달라붙어 있었고,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것은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가 감내해온 고통의 지도처럼 보였다. 지은아? 민수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젖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혹은 훔친 물건을 들고 있다 발각된 아이처럼 민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언제 왔어?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나는 그냥... 민수는 횡설수설하며 젖은 손을 바지춤에 동질러 닦았다. 물기를 없애려 애쓰는 그 손짓이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왜 당신이 당황해? 왜 당신이 죄인처럼 구는데? 떳떳하게 소리치고 생색내도 모자랄 판에 왜 끝까지 나를 위해 숨기려 드는 거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한 발짝 내디뎠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민수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가까이서 본 남편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번들거리는 피부, 퀭하게 들어간 눈, 까칠하게 자란 수염. 그 초췌한 얼굴이 지은에게는 세상 어떤 미남보다도 눈부시게 다가왔다. 바보야. 지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진짜 바보 멍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민수는 지은의 눈물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자신의 손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거두었다. 그 망설임조차 민수다웠다.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화낼까봐, 아니, 당신이 힘들까봐 그랬어. 정말이야. 그게 아니잖아. 누가 화낸대. 누가 당신 보고 빌래. 지은이 민수의 멱살을 잡듯 가슴팍을 쳤다. 하지만 그 주먹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집 한 개 문제야? 돈이 문제냐고. 왜 혼자 감당해? 왜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 내가 당신한테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어깨조차 못 내어주는 내가 그런 여자밖에 안 되냐고. 지은은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댐이 무너진 듯 쏟아지는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지난 한 달간 민수를 원망했던 시간에 대한 참회였고 남편의 깊은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질책이었다. 민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지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익숙한 아내의 온기.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윈 아내의 등이 손바닥에 느껴지자 민수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니야, 당신은 내 전부야. 그래서 그랬어. 당신이 아버님 때문에 평생 가슴 치며 사는 꼴 나 못 봐. 차라리 내가 집 날려먹은 무능한 놈 되고 당신이 맘 편히 사는 게 나한테는 더 남는 장사였어. 미친 사람, 3억이 장난이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집은 다시 사면 돼.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가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다시 사줄게. 근데 아버님은 한번 가시면 못 오시잖아. 그리고 우리 지은이 말은 독하게 해도 밤마다 아빠 생각하면서 우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민수의 덤덤한 고백이 지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가 다시 꿰매어 놓았다. 지은은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노인. 한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표적이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 지은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사위의 희생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나약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젖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은아. 갈라진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미안하다. 애비가 못나서 너희들한테 짐만 되고. 아버지의 문고리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한의 눈물이었다. 지은은 민수의 품에서 나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딱딱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무서운 손이 아니었다. 앙상하고 차가운 힘없는 노인의 손이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묵은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용서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아빠, 1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 고생을 시켜? 사위가 집까지 팔게 만들고 염치도 없어? 아빠가 사람이면 빨리 나와서 갚아. 죽을 때까지 민수 씨한테 고마워하면서 살란 말이야. 지은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아버지도 민수도 함께 울었다. 병실안은 세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해묵은 상처를 씻어내고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병실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서울의 밤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민수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고 창가에 섰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고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이제 그들의 것은 없었다. 돌아갈 집은 사라졌고 통장은 텅 비었으며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민수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여보, 민수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이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기 봐, 야경 참 예쁘지? 예쁘긴 뭐가 예뻐. 저 중에 우리 집은 없는데. 지은이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댔지만 그녀의 손은 민수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있었다. 민수는 피식 웃으며 지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집은 없어도 우리는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당신 다시는 저런 좁은 오피스텔에서 안 살게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당신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은 민수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는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든든했다.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 몰라줘서. 그리고 고마워. 내 아빠 살려줘서 고마워, 여보. 평생 갚을게. 바가지 안 긁고 당신 말 잘 듣고. 에이, 그건 거짓말 같은데. 치, 진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들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환하게 빛났다. 침대에 누운 장인어른도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비록 가진 것은 모두 잃었지만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꽉 맞물린 손가락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가자, 지은아. 아버님 주무신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응, 같이 가. 맛있는 거 해줄게. 두 사람은 병실을 나섰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병원 로비의 불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운 밤이었지만 맞잡은 두 손이 있는 한 그들의 길은 결코 춥지 않을 것이다. 집을 팔아 장인을 살린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진심을 깨닫고 돌아온 여자.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빈손이지만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은 내일이라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